조선으로. 다구에서 출발한 조선행 1번 증기선은 베이지리와 랴오둥만을 지나 마침내 즈프를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가 바이허 하구에서 배를 탄 지 일주일 만에 조선으로 직진하는 항로로 진입한 것이다. 해안선을 따라 육지에 바싹 붙어서 항해를 했으므로 웨이하이웨이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웨이하이웨이만 북쪽에 자리 잡은 류궁다오의 높은 산 뒤로 수많은 영국 전함의 돛대와 굴뚝이 보인다. 오래전 다구에서 이곳으로 철수한 전함들이다. 이곳에 새로 세운 영국 군항에 시모 장군 휘하의 전 함대가 집결되어 있는 모양이다. 즈프에서는 웨이하이웨이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자오조우와 류순항과의 라이벌 관계에 대해서도 소문이 자자했다. 배에서 망원경으로 해안 방어 시설을 살펴보는 동안 화제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다. 동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최고 관심사였다. 1897년 11월 14일 독일인들이 칭다오 보루를 장악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현재의 행정구역상 자오조우를 임대차 계약으로 양도받았을 때 영국과 러시아인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영국의 격전지였던 황해에서 적시에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등장한 것이다. 다음해 3월 27일 러시아가 반은 임대 형식으로 류순항과 다롄만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8주도 안 되어 영국 국기가 류궁다오에 개양되었다. 1895년 1월 30일 거의 같은 지역에서 중국의 띵루창 장군이 일본과의 교전에서 패배하고 적군의 방식대로 할복 자살을 했다. 3년간 일본은 그들이 정복하고 파괴한 요새를 점령했다. 시모노세키 평화조약에서 요구된 첫 6억 마르크가 지불되었으며 중국 본토의 장기 체류도 암암리에 허락되었다. 전쟁 이후 일본의 조용한 동맹국인 영국은 일본이 남기고 간 따뜻한 보금자리로 진입했다. 베이징 협정에서 영국은 러시아가 류순항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웨이하이웨이에 머물겠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는 독일이 자오조우를 차지했으므로 류순항을 떠나지 않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렇게 일은 벌어졌으며 류순항과 칭다오에서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 웨이하이웨이의 언덕에서 우리는 미래의 쟁점인 심각한 동아시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이웃의 위험한 상대가 평화로운 무역 경쟁 지역에 기지를 건립한 동안 랴오동과 산동반도 사이 100km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황해의 두 라이벌 국가의 요새가 생긴 것이다. 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최근의 사건들로 거의
군사적 힘을 잃은 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점령지와 판매 지역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커다란 노획물에 불과했다. 동맹국의 요구에 따라 다구와 상하이의 방어시설은 철거될 수밖에 없었다. 엄선된 왕립 정예군인 산동 총독의 부대는 최근 주둔지에서 철수했고 그 대가로 서쪽에 있는 이웃 내륙 지방과 막 교환하려던 중이었다. 이제 동쪽으로 하루 정도 항해를 하면 쇄구 정책을 쓰는 극동의 마지막 제국, 조선 해안에 이른다. 오로지 강대국들의 도발적이며 잔인한 이권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 불안하게 쇄국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가장 늦게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나라이다. 조선 해안을 처음부터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 해가 뜨자마자 나는 갑판으로 나왔다. 외부의 세력에 물들지 않아서 아직까지 고유함을 그대로 간직한 미지의 나라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신선한 매력이 있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흥미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포르투갈과 프랑스, 독일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베이징에 있는 강희제와 건융제의 화려한 황실과 위대한 정복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교토에 등장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고대 중국, 일본의 이교도 문화의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화처럼 들리는 그들의 소식을 고향에 보내면서 중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미지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동안 우리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잘못된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청소년 시절부터 우리에게 중국과 일본은 익숙했다. 책과 그림을 통해 오래전부터 친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생생한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된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조선은 얼마나 생소한가. 티베트는 제외하더라도 오랜 문화를 지닌 나라 중 조선처럼 외국인을 철저히 멀리하는 나라는 없었다. 지구 어느 구석까지라도 지배하려는 백인들의 예민한 육감과 충동적 성취욕에서 어디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까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채 중국과 일본의 교량 역할을 하며 여러 민족과 교류를 할 조건이 충분했던 이 작은 국가는 크고 막강한 이웃 국가들에 비해 오랫동안 훌륭하게 고유의 전통을 지켜왔다. 1882년까지만 해도 나라 곳곳에 모든 서양 야만인들을 학살하라는 이정표 형태의 척화비가 있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동화처럼 들릴 것이다. 왕을 배반한 외국인 혐오자들의 우두머리를 신속하게 처형하지 않았더라면 왕은 하마터면 진보주의 정치의 희생양이 될 뻔했다. 결국 그 해에 외국과의 교류가 성사되었다. 외부에 대한 무지와 어둠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반대해 왔던 수교였다. 1850년대에 페리 선장과 함께 극동의 정치적 개척자로서 일본에 진출했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공적을 정정당당히 요구할 만했다. 조선 정부가 온갖 노력과 조치로 쇄국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미국인들이 처음으로 무너뜨렸다. 동아시아에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였던 1882년 봄, 워싱턴 정부의 위임을 받은 슈펠트 선장은 조선의 왕과 우호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을 통해 미국 배와 시민들은 마침내 내륙으로 들어가 자유로이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국가와의 동맹도 급속히 성립되었다. 1883년 제물포, 부산, 원산, 새 항구가 문을 열었으며 1897년과 1899년에 5곳이 추가로 개항되었다. 그러자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쏟아지는 폭우처럼 깊이 뿌리 박힌 오랜 편견을 몰아내고 중세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학자의 자만심과 승려의 완고함을 깨끗이 쓸어내리는 정화의 봄 기운이 도래한 것이다. 조약 항구들이 개설되고 국가를 대변하는 영사관들이 문을 열었지만 여전히 조선은 미지의 나라다. 60년 전 중국의 아편 전쟁 후 광둥과 후저우, 닝보, 상하이가 개방되고 완강했던 쇄국 정치의 벽에 강한 돌파구를 마련했던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을 때도 유럽에서 중국은 전혀 낯선 나라가 아니었다. 이미 수천 명의 상인들과 선교사 그리고 선원들이 중국의 항구를 찾았으며 중국 상품들이 유럽 시장에 널리 퍼지고 문학과 역사도 서양에 알려져 있었다. 일본도 포르투갈과 프랑스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선원들의 활발한 교육을 통해 오래전에 서양에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미 17세기 말 어떤 독일인은 해가 뜨는 신비의 나라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썼을 정도였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일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초로 외항선의 항구가 개방되기 전까지 조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다. 18세기 말 기독교의 길을 열기 위해 베이징에서 조선으로 간 외국인 선교사 협회의 프랑스 선교사들을 제외하면 조선에 들어온 지식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대부분 자유로이 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는 위험한 해안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다 외국인의 적대적인 주민들에게 사로잡힌 난파된 배의 선원들이 고작이었다. 17세기 중엽 상당수의 네덜란드 선원들이 이런 식으로 조선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좌초한 스페르웨르호의 승무원 36명이 조선인들에게 구조되어 내륙으로 보내졌으며 그곳 주민들에 의해
17년 동안 동물원의 구경거리로 갇혀 지냈다. 이 배는 텍셀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제주도 해변에서 난파되었으며 이들 중 몇 명은 구출되었다. 그중 한 사람이었던 화물 감독 하멜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유배 생활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했다. 다행히 1668년에 고향으로 귀환한 하멜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출판된 이 보고서는 19세기 말까지 조선을 경험한 사람이 쓴 유일한 책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선원의 안목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독특한 환경을 꼼꼼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넓지 않았다. 긴 감금 생활 동안 그런 관심은 자연히 무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조선처럼 여행자와 학자들이 써놓은 문화 민족의 문헌들을 연구자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조선에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책들은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장서들은 소박한 선반 하나면 족할 정도로 분량이 많지 않다. 그러니 처음 조선 해안으로 다가가는 여행자라면 미지의 세계를 맞이하는 소중한 감정으로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다. 여행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귀한 감정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본토가 보이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수많은 섬을 지나갔다. 굴곡이 심한 서해 앞바다에 흩어져 있는 섬들이다. 아침 내내 태양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정오가 되도록 안개에 덮인 엷은 베일도 거치지 않았다. 드디어 은은한 광휘가 안개를 뚫고 나오더니 마치 내부에서 퍼져 나온 듯한 신비로운 빛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앞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다는 기름처럼 매끈하게 반짝이고 바람은 한 점도 불지 않았다. 사방은 평화롭고 고요하다. 오직 우리가 타고 있는 증기선만 불안하게 움직일 따름이다.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는 잔잔한 물결 속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배는 마치 바다를 향해 힘든 사투를 벌이는 듯하다. 시야에 들어오는 주변의 매끈한 해수면 위에는 무수한 섬과 암초들로 가득하다. 마치 지구를 만든 거인이 양손에 흙을 가득 들고 뿌려 놓은 것 같다. 사방이 푸른색으로 빽빽이 덮여 있고 그 아래로 불그레하게 비바람에 풍화된 바위들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다. 푸른 초원 한가운데 연갈색의 작은 점들과 여기저기 하얗게 빛나는 것들이 눈에 띈다. 솥대와 하얀 옷을 입은 조선의 목동들이다. 인적이 드문 섬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광경이다. 신비한 마술처럼 형형색색의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그림은 꼼짝도 하지 않는 은회색 바다를 액자 삼아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방은 고요하고 침묵이 감돈다. 마치 마법에 걸린 나라로 몰래 잠입해 들어가는 기분이다. 드디어 신비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들어온 것이다. 조선의 첫인상, 제물포. 증기선이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헤쳐나가야 할 섬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한 무리의 섬을 지나고 마지막일 듯한 암초를 지나서 마침내 육지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잠시였다. 곧 잘못된 생각을 고쳐먹고는 끈기 있고 침착하게 푸르른 바위섬을 몇 개 더 지날 각오를 했다. 항해 지도에서 이 섬의 무리들은 프린스 임페리얼 군도, 덕적 군도로 명명되어 있었다. 항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섬은 로제, 월미도라고 하며 북쪽으로 보이는 하구는 잘레라고 되어 있다. 남쪽으로 역시 작은 바위섬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임페라트리스 군도는 모두 프랑스식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별로 명예롭지 않은 프랑스 원정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1866년 3월 어린 왕의 아버지이자 조선 왕조의 섭정관이었던 대원군이 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인을 완전히 근절시키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면서 2명의 프랑스 주교와 9명의 선교사들을 처형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세기 동안 조선 정부가 프랑스에 가한 2번째 살상 행위였다. 이미 1839년에 최초로 내륙으로 들어온 프랑스 신부들을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살해했으며 그 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프랑스 종교 재판 사상 최악의 과오를 떠올릴 만큼 아주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파리는 지리적 여건상 해명도 요구하지 못한 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왕국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다. 나폴레옹 3세가 권력의 절정에 달하고 모든 장교와 관리들이 넘치는 명예욕과 충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던 1866년에야 조선을 응징하려는 중대한 조짐이 보였다. 베이징 주재 프랑스 대표는 즉각 조선왕의 퇴진과 그에 따른 서울의 빈 왕자를 차지할 권리를 천명하고 중국 황제 앞으로 프랑스 황제 폐하의 명령에 따라 공석인 왕자와 조선의 정복을 위해 프랑스 기병대대의 출전을 통고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별 소득도 없는 일시적인 소동으로 끝났다. 사실 프리키트함 한 척과 회속전함 2척, 수호전함 4척이 한강을 거슬러 서울 앞까지 치고 들어갔다. 증기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수천 명의 호기심 어린 주민들은 입을 딱 벌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프랑스 전함들은 살해 사건과 연루된 관리의 양도를 요구하며
며칠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즙으로 돌아간 배들은 조선 사정에 정통한 프랑스 주교의 안내를 받아 오래전부터 조선 국방의 주요 요새였던 서해안의 해안 방어진을 공격했다. 후장 총포를 갖추고 있던 작은 요새 두 곳이 얼마 견디지 못하고 프랑스 군에 점령당했다. 그러나 한강 하구 강화도 남동쪽에 위치한 세 번째 요새에서는 불교 승려들이 북부 지방의 용맹한 호랑이 사냥꾼들과 합동해 치열한 공방전 끝에 프랑스 상륙군을 물리쳤다. 승선 명령이 내려지고 자만했던 프랑스 기병대대는 중국으로 퇴각했다. 조선의 왕좌는 나폴레옹의 위력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유지되었으며 서울의 관리들, 특히 대원군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경솔한 행동으로 동아시아에서 유럽의 명성은 심하게 손상되었다. 1870년 6월에 발생한 텐진의 프랑스 수녀 살해 사건에서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 여파는 상당한 것이었다. 그때까지 해안으로 접근하는데 대단한 걸림돌이었던 한강 하류와 서해안, 그리고 섬과 암초들에 대해 정확한 지리적 정보를 확보한 것이 실패한 원정에서 올린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였다. 정확한 수로가 파악되어 있는데도 오늘날까지 큰 배들은 제물포항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이 지역 밀물과 썰물의 차이는 그만큼 대단했다. 황해 북쪽의 베이즈리, 랴오 등 조선만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파랑이 한반도 중부 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강하게 돌진해 막다른 골목처럼 한강 하구를 형성하고 있는 섬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리면 바다의 모든 것들이 온통 물에 잠길 것은 뻔한 사실이었다. 동시에 썰물이 되면 아주 멀리까지 물이 빠져나가 갯벌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제물포의 평소 간만의 차이는 8.4m이며 무트로 불어오는 바람을 받으면 10m까지 올랐다. 이런 관계로 썰물 때가 되면 포구에는 정말 묘한 광경이 펼쳐진다. 포구 주변은 물이 모두 빠져나가 온통 땅바닥을 드러낸다. 끝없이 전개되는 갯벌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풍기고 여기저기 솟아나온 암초들을 뒤덮은 해초들로 가득해 밀물 때 얼마나 높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는지 뚜렷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안으로 이어지는 포구의 갯벌에는 수많은 조선과 일본 배들이 밀물 때 수면 아래로 감추었던 배 바닥의 구조적 기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어설프게 짜 맞춰진 것이 노아의 방주같이 생겨 험난한 바다에서 기꺼이 생명을 맡기고 싶은 마음은 곧 사라졌다. 우리가 타고 온 배는 까마득히 멀리 항구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정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제물포를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배들 중 가장 거대한 선박으로 자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점이 항구와 떨어져 정박해야 하는 이유였다. 근처에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 해역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전함들이 여기저기서 그 기품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금은 일본 전함 몇 척이 있고 낡기는 했지만 지프에서 봤던 것처럼 매우 독일식으로 보이는 순양함, 러시아 포함 만주호, 또한 다구에서 일티스호의 성실한 무기 공급원으로 우리 해군에서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2등급 순양함 아스트라이아호, 그리고 비밀경찰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는 피에르 로티가 갑판에 서 있는 프랑스 장갑함 레두타블호가 정박해 있었다. 얕은 바다에 덜커덕거리며 닻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 우리 배는 이미 수많은 원주민들의 배에 둘러싸였다. 원주민들은 하이에나처럼 관광객들과 짐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완전히 내려오지도 않은 트랩 위로 매우 민첩하게 타고 올라온 사람들은 곧바로 갑판에 쌓여있는 트렁크를 끌고 가서는 바닥이 평평한 배에 옮겨 실었다. 이미 오랫동안 숙련된 이런 능숙한 솜씨들은 이제 막 개항된 조약 항구에 걸맞는 문화 수준의 첫 단계라고 할 만했다. 선교와 브랜디로 도입 단계를 거친 다음 그 후 모든 문명의 혜택은 항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주민들은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 혼을 뺀 후 관광객들의 짐을 빼앗아 하나씩 사방팔방으로 집어 던지며 도착하는 여행객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짐을 지키는 것보다 앞에 보이는 진정한 조선인들과의 첫 만남을 상세히 관찰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간혹 조선 사람들을 본 적이 있지만 그들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단이거나 여행객들이었다. 고향에서 벗어나 외국의 영향을 여러 해 동안 받은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조선인의 모습이라 할 수는 없다. 비록 선원이나 하층민들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인들이었다. 그들의 외모는 내가 책으로 익힌 모습과 근본적으로 일치했다. 중국처럼 조선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의복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옷감의 소재가 달라 신분과 부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도 옷의 모양새와 형태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특히 여름 한복은 정말 실용적이고 편해 보였다. 가장 주요한 부분은 바지였다. 얼마나 크고 헐렁한지 이에 비하면 터키 사람들의 바지는 유행을 쫓아다니는 뉴욕이나 시카고의 젊은이들이 끔찍하고 좁은 바지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불룩한 조선의 바지는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광목으로 되어 있거나 더 가벼운 삼배로 짜서 거추장스럽게 처지지도 않았다.
파키스탄 유목민족이나 아프가니스탄 사람처럼 조선인들은 투박한 양말을 신기 위해 발목 주위에 바지를 몇 번이나 휘감아 주었다. 옷이나 양말은 여름에도 솜으로 두껍게 속을 채워 넣었기 때문에 발의 모양이 완전히 감추어지며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라도 상피병에 걸린 사람 같은 인상을 풍겼다. 엉덩이 윗부분만 입는 일본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상의에는 세심한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 비단이나 삼배 또는 무명으로 된 짧은 저고리를 입고 가슴 오른쪽에 커다란 리본 모양으로 고름을 메어 주었다. 조선인들은 단추나 단추 구멍을 모르기 때문이다. 소매는 짧고 넓은 편이고 목 부분은 넓은 깃으로 둘러져 있어 계집아이들의 파티용 드레스처럼 파여 있었다. 외출을 하거나 방문을 할 때 또는 명절이나 잔치 때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두루마기로 정장을 했다. 다른 모든 의복처럼 두루마기도 흰색이었다. 조선인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머리 부분을 매만지는데 상당한 정성과 비용을 들였다. 가계부 지출 항목에서도 머리 장식에 드는 비용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젊은 사람들은 머리나 모자에 특별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남자라도 결혼하지 않았으면 어른들의 일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되며 머리에 갓을 쓰지도 못했다. 총각들은 머리를 따은 다음 묶어서 등 쪽으로 늘어뜨렸다. 정수리 부분과 따은 머리만 남겨놓고 모두 밀어버리는 중국의 변발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머리카락을 한꺼번에 모아 땄기 때문에 풍성하고 모양이 매우 아름다웠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의 모습이 비슷했다. 10살 정도 되는 소년과 소녀를 금방 구분하려면 상당한 눈썰미가 있어야 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개구장이들은 대체로 15살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곧바로 머리를 풀고 위로 틀어 올려 정수리 위에 묶었다. 요즘도 인디언 부족들이 많이 하는 머리 모양으로 예전에 남태평양 섬 원주민들한테서 흔히 볼 수 있던 모습이다. 항상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머리를 올리고 있었으며 말총으로 만든 밴드로 단단히 고정시켜 놓아서 이마에는 깊은 자국이 남았다. 이마를 강하게 조이고 있는 이 띠로 인해 얼굴 근육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 불편해 보였다. 조선어로 망건이라고 불리는 이 장식은 우리 눈에는 비록 볼품없어 보이지만 조선인들에게는 소중한 의관이다. 이마에는 장식으로 보석을 달아 놓았는데 특히 독일에서 수입한 호박이나 산호 같은 것을 선호했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작은 단추 모양의 계급장을 망건에 달고 다녔다. 급부상하고 있는 아침의 나라 조선에 훈장이 있다면 이마에 달고 다니는 이 특별한 장식이
최고의 훈장이 될 것이다. 틀어 올린 상투를 보호하거나 또는 장식으로 검은 망건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관으로 된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는 조선 사람들 외모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이다.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이나 말총으로 넓게 엮어 만든 모자챙 위에 화분 모양의 좁은 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은 말총이나 머리카락 대신 대부분 껍질을 가늘게 벗겨 검은색을 칠한 대나무로 만든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데다 공정 과정이 까다로운 관계로 모자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었다. 햇빛이나 비에 약한 데다 바람이 불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이 있었지만 선량한 조선인들은 이 모자를 수백 년간 써왔으며 예복의 기본으로 앞으로도 계속 소중히 간직할 것이다. 선원들 중에는 머리 모양새로 보아 결혼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였다. 원래 이 모자는 양반이나 관리들이 쓰는 것이었다. 가난한 서민들은 예전부터 머리와 상투에 천을 둘러 감았다. 형편이 어려워 관습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또 모자 값은 워낙 비싸서 많은 정성을 들여 만든 예술작품 하나를 사려면 망건 장수에게 동전 꾸러미를 꽤나 갖다 바쳐야 할 것이다. 선원들은 망건과 갓으로 방해받을 염려 없이 더욱 편하게 노를 저어갔다. 볼품 없어 보이는 배를 크고 긴 넓적한 삽 모양의 노로 저어 나갔다. 노바지의 노는 각이 지지 않고 모서리가 뭉툭해서 마치 오스트레일리아의 부메랑을 20배 정도 늘려놓은 모습 같았다. 고작 좁은 수로를 다닐 수 있다는 이점 외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엉성한 배로 노를 저어가는 일은 눈으로 보아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노를 힘차게 앞뒤로 젓다 보면 온몸은 금방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숨이 넘어갈 듯 한숨을 토하며 호흡을 거칠게 내뱉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다른 배들을 모두 제치고 우리가 맨 앞에 서게 되었다. 미국에서 온 여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쓸 조선 여행기를 위해 반나절 정도 걸리는 서울로 들어갈 작정이었다. 제물포에 정착하려는 몇몇 일본의 멋쟁이들은 우아하게 윗도리를 차려입고 아래는 그냥 맨살을 드러낸 채 노련한 관광객처럼 느긋하게 유럽풍 트렁크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바다 멀리 정박지에서 해안까지 끝없이 이어진 간조 지역을 넘어가는 의례적인 여행 끝에 드디어 아침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 제물포 항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미개척지인 아시아 독립왕국의 유일한 수도, 서울로 통하는 수문인 셈이었다. 눈 앞에 펼쳐지는 전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푸른 언덕에 자리 잡은 유럽풍의 주택들과 뾰족한 탑이 있는 교회, 일본과 영국의 깃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위의 훌륭한 집 꼭대기에 도시의 상징처럼 보이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훌륭한 깃발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조선 내륙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놀라움과 실망의 엇갈림이었다. 개방된 지 채 20년도 안 된 항구는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적대감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독재적인 왕은 채찍과 고문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억압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 유럽식 건물과 깃발이 있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못했다. 거의 40년 전부터 외국 배들이 드나들었던 만주의 조약 항구 잉커우에 비해 훨씬 더 서구화되어 보였다. 주위를 잠시 둘러보면 이런 놀라운 문화적인 변모의 수수께끼는 이내 풀린다. 이곳 외국인들의 거류지는 원래 1882년 조선이 비아시아권인 미국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했던 역사적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소박하고 작은 마을이었다. 조약 체결 직후 수백 년간 조선의 눈독을 들여왔던 일본인들이 이 지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들의 이주가 점차 늘어나면서 외국인 거주 지역은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커졌으며 규모나 발전 면에서도 원래 조선인이 살았던 제물포를 오래전에 능가하게 되었다. 우체국이나 상공회의소, 영사관 같은 관공서 등 완전 서구식 속조 건물뿐 아니라 단정하게 기와를 덮은 일본식 집들도 도시 전체를 유럽풍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다. 그 밖의 건물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선교사들의 사택이거나 이곳에 사는 극소수 외국인들의 주택이었다. 언덕 높이 독일 깃발이 걸려있는 아름다운 건물은 마이어 상사 사장의 집이었다. 조선에 있는 유일한 유럽 지점으로 대규모 무역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회사였다. 함부르크에서 온 이 회사의 대표 카를 루이르시와 직원들의 호의로 전망이 아름다운 언덕에 자리한 독일 회사 사택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장소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제물포와 주변의 매력적인 경관을 사방에서 즐길 수 있었다. 이 지점의 창설자이자 사장인 카를 볼터시가 개항 직후에 조성한 화려한 공원은 언덕 전체를 덮고 있었다. 정원이랄 것이 없는 중국 북부지방의 평원에서 여러 달을 보낸 나는 가로수 그늘에서 조선의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웠다. 이 공원에는 희귀한 일본의 관상식물과 덩굴식물, 꽃이 피는 특이한 관목들이 잘 닦아놓은 자갈길을 둘러싸고 있었다. 일본 정원사 한 사람이 온종일 정원을 손질하고 돌보았다. 지나치리만큼 깔끔하고 높은 원예 감각을 지닌 일본인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었다.
조망이나 휴식하기 좋은 곳에 자리 잡으면 섬과 해안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즐길 수 있었다. 해안은 수많은 갈래로 갈라지면서 내륙 깊숙이 파고들어 산과 바다라는 매력적인 경관을 이루었다. 단조로운 중국과는 비할 수 없는 신선한 느낌이었으며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아주 평온한 기분이 들었다.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편안하며 안락하고 풍요로웠다. 순백색 옷을 입은 조선의 하인들은 정성을 다해 묵묵히 맡은 일에 충실했다. 식탁은 늘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부엌과 지하실에도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독일 책들과 신문들, 그늘이 드리운 베란다에 편히 누울 수 있는 안락 의자와 독일어로 고향 이야기를 한가로이 나눌 수 있는 동포들. 오랫동안 그리웠지만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낯선 땅에서 졸지에 누리게 된 이런 모든 친근함들이 심신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제물포에는 특별히 볼만한 것은 없었다. 다만 훌륭한 지리적 입지 조건과 비약적인 발전상은 주목할 만했다. 현지 관공서에서 입수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이곳 주민은 따로 독립한 외국인 거류민을 포함해 14,073명에 이르며 그중 외국인은 5,559명에 달했다. 이런 통계로 보면 제물포는 상당한 대도시처럼 느껴졌으나 텐진이나 상하이와도 견줄만 했다. 이들 중 중국인이 1,148명이고 일본인이 4,432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인과 미국인은 모두 76명밖에 안 되는 극소수이다. 그중 영국인이 25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통계상 오류가 분명했다. 영국 영사관의 이상환 관습에 따라 지방과 강화도에 사는 선교사들은 물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한 흑인이나 중국인도 모두 영국인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독일인은 16명으로 모두 순수한 독일 혈통이며 그중 몇 명은 조선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미국인 남자 8명은 대부분 선교사들이고 프랑스인 6명과 거의 선원들로 구성된 노르웨이인이 5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네덜란드와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한두 명 있었다. 인도 게르만 계통의 외국인들 중에서 독일인들이 조선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듯이 아시아인 중에서는 일본이 단연 앞서고 있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도시 확장 공사나 관공서 업무, 무역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자이며 숫자상으로나 사업 점유율에서도 두드러졌다. 지금까지 조선이 외국에 개방한 8개의 항구 중에 가장 크게 번창한 새 항구의 발전이 주로 일본인들의 공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조선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우호적이라고 할 수 없다. 14세기까지 조선의 옛 수도였던
송도와 교토의 정치적 관계는 당시 왕조 체제로 되어 있던 고려의 국왕에 대한 일본 쇼군의 강제적 봉고 체제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매년 일본으로 공물을 바쳐야 했던 조선인들이 이러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자 결국 1592년 일본 군들의 침공으로 이어졌다. 6년에 걸친 임진왜란은 한반도를 초토화시켰으며 수천 명의 무고한 백성들을 살해했다. 도시와 마을, 궁전과 사찰들은 완전히 약탈당했고 일본 문화의 뿌리였던 조선의 옛 전통 문화에 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오늘날 일본 상인들의 활발한 조선 진출에는 순수한 인간애나 그와 유사한 순수한 동기는 비록 없지만 조선에 기울인 그들만의 관심만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은 듯했다. 짐작컨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지만 그들은 이웃나라 조선의 독립이나 종속 문제를 물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처럼 중국을 조선에서 격리시키는 문제가 무엇보다 우선이었다. 비록 우호적인 이웃과 근면한 상인으로서 그동안 조선에 해롭지 않은 역할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해받지 않고 어부지리로 조선에 발을 들여놓기 위한 속셈일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제물포와 동해안의 원산,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일본인 거리주를 형성했던 남해안의 해양 항구 부산에서 순수한 우정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하에 탁월한 처세를 보여주었다. 새 무역 도시들은 얼마 안 되는 국내 생산품을 거래할 수 있는 훌륭한 시장 역할을 했다. 또한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거나 혹은 심하게 비판을 받는 일본인들이 정신적으로나 실용적인 면에서 자신들보다 열등한 민족에게서 유용한 기반을 발견할 경우 식민을 목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외국인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제물포에서 일본인들이 이룬 성과는 가히 기적적이었다. 몇 가구 되지 않던 초라한 어촌 마을을 17년 만에 어엿한 항구 도시로 조성했으며 수공업자들이나 상인, 공무원, 경찰과 군인, 그리고 질서 정연한 공동체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사람들로 구성된 깨끗하고 실용적이며 생동감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다. 최근 런던으로 발령이 난 젊고 유능한 일본 영사는 얼마나 친절한지 공문서에 나오는 날짜와 통계 숫자까지 철저히 번역해 주었다. 이런 기록들로 제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경제적 삶을 생생히 파악할 수 있었다. 영사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모든 통계 자료를 몇 시간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번역해 주었다. 수십 페이지에 빽빽하게 기록된 나의 메모장으로 원하면 누구에게나 일본 출신 성인 남녀 또는 어린이들의 주거 상태를 소상하게 밝힐 수 있었다. 그중 상인은 몇 명이며 어부와 채소 장수, 목욕탕 주인,
산파, 불교 승려나 일본의 신토 승려들이 각각 몇 명이며 죄과업자나 멍석 짜는 사람, 찻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도 상세히 기록되었다. 또한 인구조사원들이 내미는 직업조사 항목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퇴직한 연금생활자라는 명칭으로 자신있게 채울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영사관 비밀 문서에 따르면 현재 제물포에는 큰 은행이 적어도 3곳이며 모두 국영인 석조 건물에 들어와 있었다. 여기에는 중요한 증기선 회사 지점이 2곳, 재래식 돛담배 선박회사가 11곳, 대형 수출 무역상이 17곳, 극장이 2곳이 있었고 미국 거래소와 상공회의소까지 있었다. 일본의 성공 비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설립하고 경영하는 뛰어난 조직력에 있다. 식민 지역에서 가장 경험 많고 학식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공회는 건전한 국민 경제 원칙에 따라 이곳의 일본 무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지역의 자연과 생산력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는 일본 정부로 보내지고 도쿄에서는 이를 홍보물로 인쇄해 그 방면의 모든 전문가에게 발송되었다. 일본 상품 수입에 대한 시도가 신중하고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으며 여러모로 수입이 유익하다고 생각될 경우 시장을 점령할 대규모 수입상이 조직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지의 값싼 노동력과 적은 운임으로 이곳 조선까지 물건이 운송되기 때문에 일본의 상인들은 다른 어떤 상인들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유리한 입장이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시장 개척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일본 상인들의 대담함은 방법과 조직면에서 보여주는 이런 비상한 생산력에 기인한다.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연안 해운을 장악하고 개항된 모든 항구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원래 콜로라도 출신의 철도청 직원들이 계획했던 수도와 제물포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권도 수중에 넣어 결국 제물포 서울 구간 철도의 주인이 되었다. 이 노선은 내륙과의 연결을 실현시킨 최초의 시도였고 바로 이 철도를 이용해 일본인들은 제물포의 성공적인 발전 가능성을 열었던 것이다. 텐진과 상하이, 그리고 더 나아가 유럽에서 온 모든 물건들은 제물포를 거쳐 내륙으로 이송된다. 이 물건들은 일단 수도로 들어와서 내륙으로 보내졌다. 500년 이상 조선 왕조의 정치독 수도인 서울은 경제적으로도 핵심 요지였다. 이곳 서울에서 모든 것은 다시 사방으로 뻗어나가 나라한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외국의 지도로 조선이 독자적인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반대로 제물포는 중국이나 유럽으로 나가는 모든 무역 상품의 거점이 될 것이 분명했다. 활발한 일본인들에 비해
제물포의 중국인들은 식민지를 운영하는 방법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졌다. 중국인들, 특히 지푸와 같은 산동반도의 항구에서 조선 해안으로 들어가는 중국인들은 일본인들보다 훨씬 접근이 수월하다. 그러나 식민화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국인 이주의 근본적 문제점은 인구 과잉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부인을 늘리고 안정된 노년을 보내며 수많은 자손들이 보는 가운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화려한 무덤을 만들어 자신의 명성을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유교를 믿는 중국인들이 가진 최고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중한 고향 땅을 잠시 떠나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고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진 자랑스러운 그들의 후손을 무시하고 마치 불결하다는 듯 그들을 혐오하는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희생은 어느 정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의 누군가, 즉 직계 후손이나 친한 고향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대를 이어 재산을 모을지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의 미래보다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직접적인 욕구만 채우면 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후손들이 동일한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즉 미래의 번창을 위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하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도 상공회의소나 신용조사기관에서 제물포의 중국 거류민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고위 관직자인 영사는 넓은 뜰을 갖춘 훌륭한 관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비록 양키들이 쓰는 끔찍한 비음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영어에 능통하며 개화된 세계인으로서 역할을 그럴듯하게 흉내내고 있었다. 유럽식으로 꾸며놓은 응접실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대형 사진 외에도 대형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에는 짧은 머리에 양복을 입은 순진한 젊은이가 미국인 애인 옆에 서 있었다. 마치 일요일 오후에 외출하는 하녀처럼 요란하게 치장한 영사의 애인인 키가 작은 외국인 정부에 비해 몇 살은 많아 보였다. 중국 거류지의 무역 상태와 관련해 몇 가지 정보를 문의하러 갔을 때 그는 이집트산 담배와 고향 광둥에서 가져온 훌륭한 리치를 식탁에 내놓았다. 식탁에 오른 위스키와 탄산소다를 보고 그가 평소에도 서양 문화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물포의 지리적 여건으로 이주해온 중국인들은 대부분 이웃에 위치한 산둥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148명의 중국인 중 99%가 산둥 출신이었다. 나머지 극소수는 만주 남부지방의 쯔리와 성경 출신이다. 그중 여자는
145명이고 아이들이 43명뿐인데 이는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동남아시아 등지의 중국인들처럼 일시적인 이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곳에 사는 거의 모든 중국인들은 상인들로 전체 수입상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동이 느린 조선인들을 대신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노동자들과 채소밭을 경작하는 농부들이 있다. 이런 일에는 중국인들이 능숙하고 끈기가 있어 조선인들보다 나았다. 특히 이들은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불로초로 유명한 인삼 수출에 관심이 많았다. 앞서 말한 대로 인삼은 묘약으로 중국 약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뿌리의 놀라운 치료 효과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널리 알려져 왔다. 9세기 중엽 아라비아의 지리학자 쿠르 다드비의 지리서를 보면 아라비아 선원 한 명이 중국 동쪽에 위치한 신라에서 이 뿌리를 찾아내어 중국인에게 팔았다고 한다. 세관의 보고에 따르면 유럽인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오늘날에도 이 신비한 뿌리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중국의 대도시에는 인삼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다. 인삼을 달인 물은 중세 유럽의 돌팔이 의사들이 찾아 헤맸던 불로장수의 영약처럼 생명을 연장시키고 신경과 근육뿐 아니라 모든 신체 기관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다. 조선에서 특히 자주 발견되는 이 뿌리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마치 비바람에 오그라든 듯한 자그마한 인체 모양 덕분이었다. 평소 문화 수준이 서양보다 월등하지는 않더라도 그 효력을 맹신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다른 거래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중국인에게 인삼을 팔곤 했다. 최근에 들어서 조선 정부가 인삼 거래를 전매하면서 개인 거래를 모두 금지시켰다. 전년도 인삼 수확물을 독점하기 위해 중국인들은 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해 약 250만 마르크를 조선의 국고에 지불해야만 했다. 중국인들에게 유리한 각종 돈벌이도 조선 해안에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곳 제물포의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인건비가 산둥 지방보다 30% 정도 높기 때문에 중국 거류민 지역의 전망은 매우 밝은 셈이다. 지난 2년간 이주율이 25%나 증가해 중국 영사는 조선 서해안에서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 자부심 강한 고관은 유럽 외교관들처럼 제물포 중국 영사, 군산 및 목포 대리대표라는 직함이 적혀있는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군산과 목포는 각각 1897년과 1898년에 개항한 서해안의 항구들이다. 제물포 중국 영사라는 명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항구는 중국인들이 이주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들이다.
제물포는 중국인들에게 옌추안이나 혹은 쥴찬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베이징 예속 시절에 사용하던 중국식 이름을 조선인들이 아직도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한문으로 기록된 수많은 행정문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들도 같은 지명을 사용하지만 인젠으로 발음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선식 명칭인 제물포가 많이 통용되어서 그런지 제물포가 가장 친근하게 들렸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제외하면 제물포에서 독일인들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국인들은 나가사키 상사를 대표하는 역할만 했으며 미국인들은 미국 상품 수입만 취급하는 독자적인 상사를 두고 있었으며 리순항에는 독일, 러시아, 유태인 합작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었다. 영미 합작회사가 소유한 광산 특허권이 제물포 미역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던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제물포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표면화되었다. 무엇보다 독일 상사의 관심은 다른 외국 회사들에 비해 월등했다. 우뚝 솟은 언덕 높은 곳에 위치한 독일 상사에서 휘날리는 검은색, 흰색, 붉은색의 깃발은 멀리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분명히 들어왔다. 함부르크의 거상 에두아르트 마이어는 개항한 이듬해 지점을 개설했다. 그는 끝없는 사업 요구로 홍콩과 상하이, 텐진, 양쯔강에도 지점을 두고 있으며 조선에는 함부르크 출신의 카를 볼터가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함부르크 출신의 수많은 젊은 신사들과 포르투갈, 중국, 조선 사람들이 그와 조합원을 보조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독일 수입 무역은 우선은 그다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모는 몇십만 마르크를 넘지 못했으며 대부분 실투자비로 순이익은 별로 없었다. 독일에서 직접 들어오는 상품들은 주로 염료 같은 화학 제품들과 조선같이 더운 나라에서 필수적인 약품, 키닌의 정도인데 지난 5년 동안 무려 3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이 조선으로 수입되었다. 또 다른 수입품으로 조선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동프로이센 호박이 있었다. 호박은 결혼한 사람들이 머리를 올릴 때 쓰는 망건의 장신구로 사용되었으며 그 형태는 황금색 하트 모양이었다. 구품에서 최고 관직에 이르는 고관들까지 수많은 호박 장식이 달린 긴 관자는 정식 관복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었다. 주요 수입 매상은 영국 상품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흰 무명은 조선 사람들이 겨울 옷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옷감이었다. 맨체스터에서 제조되어 이곳 함부르크 상사의 한자명인 세창으로 공급되는 아름답고 튼튼한 직물이었다. 지난해 여름부터는 서울에도 지사가 하나 생겼다. 이 지사의
가능성과 필수성은 조선에서 독일 무역의 입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사점이 되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독일 제국의회에서 조선 정세에 대해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밖에 없는 마이어가 조선에 주재한 유일한 독일 상사로서 많은 냉대를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외국에서 독일 상사는 그들의 지위에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제물포의 외국인 거주지를 관장하는 국제연합 대표가 서울 주재 독일 영사라는 점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었으며, 이런 명예직이 독일 제국의 위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제국의 어떠한 영향력도 조선에서는 느낄 수 없었다. 조선의 수도에서 세 대륙을 대표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서 독일만 조촐한 영사를 두었다. 다른 국가들은 1897년부터 사용되는 명칭인 대한제국 황제의 궁정에 외교사절이나 전권 대리대사 자격으로 된 총영사를 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독일의 민족성은 분명히 드러났다. 함부르크 상사의 두 대표는 기혼자로서 모두 이곳 조선에서 아이를 낳았다. 일본인 유모가 돌보는 아이들은 날씨가 좋은 조선에서 햇볕을 많이 쬐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었다. 조선 세관에 근무하거나 상사 직원, 그리고 선교 사업을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제물포 클럽이라는 모임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쌓고 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이탈리아인들은 점심때나 저녁에 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늘 그렇듯 주요 소통수단은 영어였다. 얼마 전에 클럽하우스가 새로 문을 열었다. 운치 있게 꾸며놓은 이 클럽하우스는 제물포 언덕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전망이 기가 막혔다. 아시아에서 이처럼 경관이 좋은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푸른 하늘과 바다는 물론 아름다운 많이 있는 해변과 섬이 인상적이다. 각자의 운명에 따라 이곳까지 온 제물포의 동료들은 지구 한 모퉁이에서 더없이 매력적이고 멋진 전경을 매일 즐기고 있는 셈이다. 제물포 개항 축하연에서 발표된 대로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이곳 서해안의 항구는 중국의 다른 어느 항구보다 앞서가는 최고의 조약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술이 거나하게 취했으니 그런 소원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